카즈코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우편물을 챙겨 자리에 앉았다. 보내니는 이사카와현의 한 경찰서였다. 며칠 전 그녀는 소식도 모른 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검 때 찍은 아버지의 사진을 경찰에 요청하였다. 우편에서 사진을 꺼내 본 순간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떨어져 도호쿠에서 혼자 살고 있는 카즈코는 2002년 4월 오사카 시청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얼마 전에 제출된 전입신고 서류에 잘못 기재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친정이 오사카라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오래전부터 도호쿠로 이사와 살아왔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단기간 동안 오사카와 도호쿠의 현 주소 간에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2차례 연속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주소를 직접 변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시청을 통해 호적을 조사해 보았다. 확인 결과 오사카에 살고 있는 아버지 카토 제니치로가 2달 전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왜 자신에게 연락이 안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카즈코는 2명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들도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된다. 호적상에 아버지가 1년 전 어느 중국인 여성과 재혼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 전처와 이혼한 뒤로 세 딸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가족들 없이 혼자 지내왔던 제니치로는 2001년 5월 중국인 여성 리나와 결혼하였다. 리나는 그가 외로울 때마다 자주 가던 스낵바의 주인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큰딸에게만 조용히 알렸고 큰딸도 굳이 동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받은 편지의 사진은 누가 봐도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교류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기에 그녀는 오사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6개월 뒤에 숨져 사망신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사망신고가 된 장소가 가족 그 누구에도 연고가 없는 이시카와현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제니치로와 재혼한 리나라면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녀의 행방을 알기 위해 탐문 수사를 하였고 이웃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평소에 친절했으며 특히 길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로부터 평판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니치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실시하였는데 그가 생전 소유했던 니시나리에 있는 380평의 땅 모두 리나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아냈다.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유산 상속을 담당한 법무국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세 자매 중 둘째와 셋째 딸은 유산을 포기하였고 큰딸과 리나가 땅을 2분의 1씩 상속받은 뒤에 큰딸이 리나에게 자신의 땅까지 최종 양도하였다고 나왔다. 결국 리나가 380평의 땅을 상속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세 자매 모두 이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리나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42세 무렵 일본으로 가기 위해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 이혼을 하고 니시나리에서 작은 스낵바를 열었다. 그녀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의 기분을 잘 맞춰줬기에 스낵바는 생각보다 잘 운영되었다. 하지만 리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독거 노인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나이와 함께 큰 재산을 소유한 제니치로에게 마음이 끌렸으며 결국 그를 설득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그의 재산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문제는
제니치로가 77세의 나이답지 않게 매우 건강했다. 고민하던 그녀는 최대한 빨리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대역을 쓰기로 계획한다. 그리고 혼자 실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단골 손님이었던 코시다에게 접근한 뒤 돈과 함께 그를 설득하여 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의 대역으로 쓸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은 노숙자라고 생각해냈고 음식과 함께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며 친절하게 대해줬다. 경찰이 동네 주변을 처음 탐문했을 때 그녀가 노숙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졌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노숙자를 찾아내어 남편 대역으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리나는 당뇨병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노숙자 남성을 일시 퇴원시킨다. 그리고는 코시다에게 이시카와현의 허름한 집을 마련하라고 시켰고 노숙자에게는 여기서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들은 노숙자가 집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구속시켜 감금하였고 인슐린 약을 중단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후 사망한 노숙자를 남편으로 속이고 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의사에게 연락하였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에 경찰 또한 큰 의심이 없었고 부검 결과 병사로 처리되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당뇨가 있는 노숙자를 선택한 이유는 사망 원인을 병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사망 처리가 되자 유산 상속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리나는 코시다를 시켜 상속에 참여할 제니치로의 딸 3명을 대역으로 준비하였다. 법무국 직원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인감증명을 위조하였으며 맏딸 카즈코의 주민등록표를 오사카로 옮겨놓고 상속을 시키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그리고 카즈코에게 들키지 않도록 재차 주민등록표를 도호쿠로 옮긴 후 그녀의 대역을 세워 자신에게 양도하도록 문서를 작성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남편의 땅 전부를 상속받게 된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경찰은 제니치로의 부인인 리나와 공범인 코시다를 전국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시다를 체포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계획부터 살인까지 모든 것을 자백하였고 경찰은 그의 자백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알게 되었지만 이후 5년 동안 그녀의 행적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2007년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룬 잡지를 본 남성으로부터 리나와 닮은 여자를 봤다는 신고를 받게 된다. 경찰은 즉시 남성이 말한 아파트로 달려갔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그토록 찾아다녔던 리나였다.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코시다와 함께 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또 다른 노숙자 피해자를 알아낸다. 타카키라는 이름의 노숙자 남성으로 남편의 최초 대역으로 데려왔지만 병원 입원 후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그를 다시 길거리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카키는 추후 토막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대역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리나가 코시다와 함께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즈코의 아버지인 제니치로의 행방에 대해 묻자 리나는 전혀 모른다면서 발뺌을 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고 그녀가 그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남성을 숨지게 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폭행이 살해가 인정될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발견된 벽장의 혈흔 등으로 미뤄 그녀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로 판결했다. 대역으로 이용된 노숙자를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당뇨병을 악화시켜 사망시킬 계획을 세운 사실이 인정되기에 살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지지해 2013년 11월 최종적으로 리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공모한 코시다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니치로의 시체는 발견되지 못한 채 행방불명으로 남아있다.